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믿었던 동맹국 사우디의 사막 중앙에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장갑차가 실제로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사우디는 언제나 세계 최강의 무기만 고집했고 미국산 이외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단 3분짜리 폭발 테스트 영상이 모든 통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최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장갑차가 사우디 사막에서 생존할 확률은 아예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마르 알파이살 본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타부크 시험장 관제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독일 루마에이지에서 28년 동안 장갑차 설계를 총괄했으며 현재는 사우디 왕실 방위 사업 자문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오후 기온이 47도를 넘긴 날 오마르가 중국 장갑차에 관한 보고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자료집이었죠. 이미 검증된 제품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직접 받아온 데이터라며 한국 제품은 그저 비상용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어조엔 자신감이 묻어났죠. 파일을 펼치니 인상적인 수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납기 단축, 정치적 협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죠. 솔직히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조립만 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고 자체 개발한 장갑차가 이런 혹독한 사막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아시아 제품들이 떠올랐고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극한 상황에서는 항상 약점을 드러냈으니까요. 라일란트 공장에서 일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리만수르 관제관이 스크린을 켜자 타이곤의 재원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8륜 구동, 525마력, 모듈식 설계, 수치상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와 현실은 다르죠. 특히 이 타부크 사막에서는요. 창밖을 바라보니 뜨거운 공기가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불길이 춤을 추는 듯했죠. 모래먼지가 이는 사막 위로 장갑차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 하나디펜스에서 만든 8륜 장갑차 타이곤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차체 라인이 매끄럽고 용접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런 환경에서는 외관보다 내구성이 생명입니다. 독일제 레오파트 전차도 이곳에선 잦은 고장을 일으켰는데 과연 한국산이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전 생존성 프로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현수 기술 총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침착한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조차 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말이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프로파일, 종이에 적힌 숫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루마에이지에서 완벽한 스펙을 갖춘 장갑차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죠. 모래와 뜨거운 열기는 모든 이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열 변형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김세진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젊은 여성 엔지니어로 그녀는 완벽하게 보호장비를 갖추고 타이곤 합으로 들어갔죠. 바깥 온도는 47도, 차체 표면은 63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녀가 계측기를 들고 차체 여기저기에 대기 시작했어요. 10분이 흘렀고 이어 20분이 지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면 열로 인한 변형이 시작되곤 하죠. 그러나 변형률은 0. 3%에 불과해 허용 범위에 완벽히 들어왔습니다. 김세진의 보고를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산 장갑차라 해도 이런 조건에서는 0.1% 정도 변형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뭔가 특별한 금속을 사용한 걸까요? 바로 한국에서 만든 특수강 덕분이었습니다. 강현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었죠.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합금으로 열 팽창 계수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타이곤이 모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사와 고온에서는 엔진이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타이곤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시간 엔진 데이터가 송출됐습니다. 알리 관제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회전수, 토크, 온도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타이곤은 10km를 달렸고 차량 내부 온도는 28도에서 유지됐어요. 에어컨이 아닌 특수 단열재와 공기 순환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20km를 넘어도 엔진은 계속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래먼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인공 모래 폭풍이 몰아쳤어요. 시험장에 설치된 대형 팬들이 모래를 세차게 날렸죠. 차체가 완전히 모래에 덮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타이고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30km 주행을 멈춤 없이 완주했죠. 30km 무정지 주행, 냉각 시스템 정상 작동, 공기 필터 압력도 이상 없음. 알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오마르는 어색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 했지만 말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장갑차는 25km 지점에서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모래 흡입 필터 교체 시연에 들어갔습니다. 강현수가 신호를 주자 정비병 2명이 타이곤으로 달려갔죠. 필터 커버를 열고 기존 필터를 빼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딱 13분이 걸렸습니다. 일반 장갑차는 같은 작업에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강현수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타이곤은 모듈러 설계로 정비 시간이 혁신적으로 짧아졌다고요. 전투 중 생존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특별한 점을 적기 시작했죠. 필터 교체 방식 자체가 색달랐습니다. 원터치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모래 유입 문제로 포기했던 방식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이중 실링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김세진이 다가와 직접 설명해 주었죠. 외부 실링과 내부 실링 사이에 압력차를 만들어 모래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죠.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모듈러 전환 시연 준비를 하라는 알리 관제관의 지시에 따라 타이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병력 수송 모듈에서 대전차 모듈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압으로 창부 구조물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곧이어 새로운 모듈이 장착되기 시작했죠. 작업 인원은 단 4명, 크레인은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차체에 내장된 유압 시스템만으로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25분이 지나자 대전차포가 완전히 설치되었고 5분 뒤에는 시스템 연동까지 모두 마무리됐죠. 단 30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변신하는 셈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휘 차량, 구급 차량, 정찰 차량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전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마르는 팔짱을 낀 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굳이 폭발 시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시간만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폭발 시험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테스트 아닌가요? 오마르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베커 씨, 당신은 자문관일 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미묘한 위협감이 느껴졌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발 시험은 왕세자실에서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강현수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절대 취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관제소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마르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혹시 중국과 어떤 약속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T-48시간 강현수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이틀 후 오후 2시에 폭발 시험이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부크의 저녁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타이고는 모래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47도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말이죠.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은근히 자극됐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운이 따랐던 것일까? 이틀만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TNT 8kg에 달하는 폭발을 견뎌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진짜 시험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막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만든 이 강철의 괴물이 우리 독일 기술을 넘어설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드 왕세자실 상호실과의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왕세자실 기술보좌관들의 얼굴이 하나씩 나타났죠. 저는 타부크 관제소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나와라미드 재무 담당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예산 초과 경고와 시험 일정 단축 요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압박감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다니 타이밍도 참 절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마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 안건이 변경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타이곤 종합평가 대신 시험 효율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새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고 차라 알파드가 통역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왕세자실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술 통역사였죠. 아랍어, 영어, 한국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했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 용어에도 익숙해 복잡한 군사 장비 설명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 실험을 건너뛰면 일주일을 아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마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미 필요한 데이터는 다 모았으니 더 이상의 시험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논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독일 루마에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책상 위의 계산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는 사람들, 그런 방식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불러왔는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쪽에서 특이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마르가 서류를 꺼내들었죠. 바로 즉시 납품이 가능하고 가격도 30%나 낮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미 검증을 마쳤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타부크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산의 혹독한 추위와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완전히 상반된 도전이었죠. 오마르는 이런 환경적 차이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보고서 초안을 펼쳤습니다.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장갑차 우선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죠. 아직 폭발 시험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미리 짜여진 각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라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 초안은 아직 왕세자실에 보고되지 않았으니 원문 그대로 번역해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죠. 왜곡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마르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차라 씨, 당신은 통역관일 뿐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마르의 턱 근육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왕세자실 기술보좌관이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전 데이터로만 내린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왕세자의 의중이 그대로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오마르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고 말을 잇더군요. 리스크라니요? 강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죠. 진짜 리스크는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겁니다. 강현수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중국 장갑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IED 한 방에 승무원 전원이 희생됐습니다. 8명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측은 그것을 운용 미숙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건 구형 모델일 뿐이라는 오마르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신형은 개선됐다고 했지만 종이로만 개선됐겠죠. 강현수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실제 영상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 파드와이 군수법무관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법무 검토 사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 부속서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비밀 부속서라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마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표준 조항일 뿐이라고 오마르는 답했죠. 표준이 아니라며 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 조건 미이행 시 이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5억 달러, 통제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뭔가 대단히 큰 거래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오마르는 과연 무엇을 약속했던 걸까요? 그 순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험을 단축해선 안 됩니다.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서류상의 성능만 믿었던 거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독일 장갑차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고 서스펜션이 부러지며 전자장비가 먹통이 됐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예기치 못한 환경 변수 때문이라고 변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진짜 이유였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소중한 병사들을 잃었죠. 베커 씨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오마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우리가 내립니다. 그 순간 나왈이 다시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예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시험만 해도 50만 달러나 소요됩니다. 물론 생명보다 비쌀 순 없죠. 강현수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또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고 모니터 한켠엔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죠. 실전 데이터가 최우선 왕세자실에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오마르는 마지막 시도로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폭발 강도를 조금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TNT 5kg 정도로. 8kg입니다. 강현수는 단호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 위협 수준이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기술자와 정치가의 대립, 현장과 사무실의 충돌. 이런 장면은 이미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조용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받아 적고 있었죠. 나중에 왕세자실에 왜곡 없이 보고할 자료였어요. 있는 그대로요. 이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마르가 갑자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다시 논의하죠. 곧 화면이 꺼졌어요. 하지만 관제소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현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별로 도운 게 없는데요. 제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참여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가 지친 듯 미소를 지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타이곤 정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시험을 준비하는 소리였죠. 김세진 엔지니어가 팀원들과 함께 바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왜 한국 팀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정말 기술력이 남다른 걸까?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레나트 폰 크라우제, 독일 시절 함께했던 동료였죠. 지금은 중동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통화는 언제나 위험한 제안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마티아스, 우리 꼭 만나야 해. 내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타부크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시계를 확인하니 폭발 시험까지 정확히 2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T-24시간,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기술의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타협에 굴복할 것인가? 점점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뭔가 큰일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내 경험상 그런 예감은 대개 들어맞았어요. 야외 충격주행 트랙엔 이미 중국산 장갑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어제 회의 이후 오마르가 급히 준비시킨 듯 보였죠. 검은 차체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진 곳이 눈에 띄었으니까요. 이제 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리만수르 관제관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어제 발견된 문제점들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오마르는 팔짱을 끼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자주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무언가를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압박이 오는 모양이었죠. 중국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속도를 높이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끼익끼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마치 부품들이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서로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차체 소음 측정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소음 측정기를 들었어요. 데시벨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소음이었죠. 8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승무원들의 청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행거리 15km 지점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병이 무언가 이상을 감지한 듯 했어요. 차체에서 점점 더 강한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지하세요. 즉각 멈추세요. 압둘라 술탄 안전감사관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차량 쪽으로 달려갔고 안전조끼를 입은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차량이 멈춘 뒤 압둘라는 차체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라이트로 구석구석 비추며 세심하게 점검했죠.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무언가 중대한 이상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압둘라가 보고했습니다. 무려 두 군데나 발견됐고 각각 15cm, 20c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균열 부분을 가리켰고 틈이 벌어진 모습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관제소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 또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우 15km를 달렸을 뿐인데 이렇게 균열이 생기다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자재에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실패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마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 근육이 긴장으로 붉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겁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압둘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상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면 차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강현수가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균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명백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이는 곧 보고서에 첨부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가장치도 확인해보세요. 김세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뭔가 확신이 서 있는 듯 보였고 실제로도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이 현가장치를 점검하자 쇼크 업소버에서 오일이 새고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오일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누출된 상태라 더 이상 주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니 승무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어 편마모도 심각합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특히 좌측 전륜이 심각했고 정상적인 마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라인먼트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타이어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요철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 현장에서였습니다. 조급하게 만든 장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참담한 실패, 그때도 승무원 한 명이 다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알리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그래프가 떠 있었고 최고 속도 도달 시간이 25%포인트나 늦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진 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중국 장갑차는 완전히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타부크의 거친 환경을 견디지 못한 결과였거나 애초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업체의 기술자 2명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고 각종 서류와 노트북을 황급히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디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고 마치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마르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때로는 애원하는 듯도 했습니다. 시험 중단을 선언합니다. 압둘라가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차량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즉시 보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색 보안 테이프가 차량 주위로 둘러졌고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장갑차의 처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아마 곧 SNS에 올릴 생각이겠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거든요. 종이에 적힌 스펙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요. 독일 제품도 가끔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마르의 태도였어요. 그는 화도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어깨가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왜일까요? 혹시 실패를 원했던 걸까요? 타이군 준비하세요. 강현수가 팀에 지시했어요. 한국 팀이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타이군이 천천히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중국 장갑차와 달리 엔진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어요. 차체도 단단해 보였고요. 용접 부위도 매끄러웠습니다. 폭발 시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들려 있었죠. 내일 오후 2시 TNT 8kg에 해당하는 폭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오마르가 또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엔 압둘라가 막았어요. 중국 차량이 실패한 이상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계속되어야 해요. 왕세자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장갑차를 번갈아 봤어요. 한쪽은 보안 테이프로 감싸진 실패작, 다른 한쪽은 내일 시험을 기다리는 도전자. 대조가 분명했어요. 갑자기 독일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한때 최고라 자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었어요. 한국이 그 도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이 진짜입니다. 김세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폭발을 견디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니까요. 단순히 철판 두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주행이나 내구성은 기본이었죠. 진짜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
그게 핵심이었어요. 폭발 충격파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기온도 오르기 시작했죠. 벌써 40도를 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타이군이 폭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 차량이 트레일러에 실려 시험장을 떠났어요. 초라한 퇴장이었죠. 트레일러 위에서도 오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오마르는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 또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현수가 확인했어요. 내일 역사가 바뀔 겁니다. 한국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진 걸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혁신을 했다고. 중국의 실패를 목격한 지금 더욱 궁금해졌어요. 내일의 폭발 시험, 그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사우디의 선택, 중동의 미래, 그리고 재평가도요. 압둘라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베커 씨, 내일 시험의 안전감독관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순간의 일부가 될 거였어요. 성공이든 실패든 말이죠. 제 이름이 보고서에 오를 테니까요. 관제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현수가 말했어요. 중국 제품의 실패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네요. 기본도 안 되어 있었군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종이호랑이였던 거죠. 시계를 봤어요. 폭발 시험까지 정확히 20시간 남았어요. 긴장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관제소의 공기도 무거워졌어요.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타이군이 폭발을 견딘다면 중동의 방산 지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거죠. 실패한다면 글쎄요. 또 하나의 실패 사례만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자신감이 저를 움직인 것 같았어요. 중국과 다르게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혼돈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직접적인 증인이 될 거라는 것. 역사의 한 장에 제 이름이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폭발 실험 대기 구역은 타부쿠 시험장의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방호벽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었죠. 타이고는 그 중앙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전사 같았어요. 차체에 반사된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체크리스트 점검을 시작합니다. 김세진이 두꺼운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죠. 방폭 시트 설치 상태 점검, 블랙박스 작동 상태 점검, 내부 압력 센서 이상 없음, 비상 탈출 시스템 준비 완료. 강현수가 타이곤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차체 하부에 폭약이 놓일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차량 중앙,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죠. 실전에서 IED가 터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차체 바닥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마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조소가 가득했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건 단순한 쇼일 뿐입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봤어요. 무슨 말이냐는 표정들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오마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누가 차량 안에 앉아 폭발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단지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죠. 저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폭발 실험은 무인으로 진행됐으니까요. 더미를 태우거나 원격 조종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인명피해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TNT 8kg이면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죠. 독일식 계산으론 위험했어요. 폭발 반경, 충격파 강도, 파편 속도를 따져보면 생존 확률이 희박했습니다.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내부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죠. 고막이 터지거나 내장이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외상도 피할 수 없었어요. 베커 씨도 동의하시네요. 오마르가 득이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위험한 일은 그만두고 서류로 마무리하죠. 시뮬레이션 데이터면 충분합니다. 압둘라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전감독관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죠. 확실히 위험합니다. 국제안전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한국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몇몇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모두가 놀라 그를 봤어요. 제정신이냐는 표정이었죠. 미쳤습니까? 오마르가 외쳤습니다. 죽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강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는 겁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모순처럼 들렸으니까요. 강현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탈 수 없는 장갑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진짜 데이터는 사람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타이곤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타서 증명해야죠. 그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저도 같이 타겠습니다. 김세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김세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 차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제가 만든 차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들었습니다. 폭발 시 내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야 해요. 원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강현수가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방폭 헬멧이었어요. 무게가 3kg쯤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죠. 30분 후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마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살인행위라고 외쳤죠. 당장 멈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상부에 보고하려던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둘라가 그를 저지했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는 서류를 재확인했죠. 스스로 참여하는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이미 서명까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오마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했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니 말이에요. 무모한 게 아니라고 강현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것은 계산된 위험이라며 이미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했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충격파가 퍼지는 경로, 차량 차체의 변형 예측, 내부 압력 변화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빼곡하게 그래프와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비자 형태로 설계된 하부 구조가 폭발 충격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준다고 김세진이 덧붙였어요. 이중 바닥 구조가 한 번 더 충격을 흡수하고요. 특별히 고안된 좌석이 승무원을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생존 확률은 98%라고 했어요. 98%라는 높은 숫자지만 2%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만약 그 2%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들의 용기가 감동적인지 아니면 너무 무모해서 화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안전 시스템을 본인이 직접 시험했었죠. 모두가 만류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10분 남았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리 관제관이 알려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강현수와 김세진은 타이곤 위에 올랐습니다. 방폭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어요. 두꺼운 조끼 덕분에 두 사람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해치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음성 확인. 강현수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부 점검을 시작한다고 했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응급팀은 대기 위치에서 준비를 마쳤죠. 구급차 2대와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였어요.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말려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들의 신념이 부러웠어요. 자신들이 만든 걸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게 대단했죠. 5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오마르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려오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3분 전, 바람이 멎었고 참악한 정적이 시험장 전체를 감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1분 전,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의심스러웠죠. 30초. 김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 기록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출력 문제 없다고 했죠. 떨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10초. 저도 모르게 귀를 막으려고 손이 올라갔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5, 2, 1. 제 엄지손가락이 안전 스위치 위에 올라갔어요. 비상시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포.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기분이 들었죠. T-30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온 거였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든 비극이 일어나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의 운명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폭음이 사막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TNT 8kg에 해당하는 폭발이 타이곤 밑에서 일어났죠. 땅이 쩍 갈라지는 소리,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거대한 흙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충격파가 가슴을 세차게 때렸고 방호벽 뒤에서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흙과 먼지가 타이곤을 완전히 집어삼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와 모래먼지가 시험장을 가득 메웠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끝없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체 하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김세진이 차량 아래로 들어가 전등을 비추며 꼼꼼히 살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죠. 비자 구조는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충격파가 양쪽으로 흩어지며 중앙은 거의 손상이 없었어요.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결과였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그 강한 폭발에도 중앙이 멀쩡하다니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강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백허씨,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놀랍군요. 독일에서도 이런 성능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죠.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 관제관이 급히 뛰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록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외부 해킹 시도였죠. 다행히 차단했지만 IP를 추적 중이었어요. 누군가 결과를 빼내려 한 겁니다. 중국일까요? 다른 경쟁자일까요? 이 기술의 가치를 아는 자겠죠. 차라가 말했습니다. 왕세자실에서 즉시 보안을 강화하라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레벨 5급비로 분류됐어요. 최고 등급이었죠.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타이곤을 다시 봤습니다. 그을린 차체, 찌그러진 흔적, 그러나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 장갑차가 중동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새 기준으로요. 머릿속엔 이미 새로운 보고서가 그려졌습니다. 실전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정치나 가격이 아닌 기술 그 자체로 평가하는 보고서.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폭발로 생긴 먼지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타이곤은 그 속에서 우뚝 섰죠. 강현수가 차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사람을 지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세진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실전에서도 이 성능이면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그게 진짜 기술의 가치죠. 압둘라가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안전기준 통과, 실전 배치 승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을요. 차라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왕세자님이 직접 보길 원하십니다. 내일 리야드에서 비공개 시연이 있을 겁니다. 최고 위급만 참석하죠. 오마르는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지만 줍지 않았어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았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 진실을 쓸 시간입니다. 역사에 남을 보고서를요. 리야드의 임시 집필실은 호텔 비즈니스 센터 한쪽에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잔잔했죠. 노트북 앞에 앉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나트 폰 크라우제, 독일 시절 동료이자 지금은 중동 로비스트였죠. 마티아스, 어디 있나? 리야드입니다. 보고서 작성 중이죠. 잘됐군, 바로 올라갈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10분 뒤 레나트가 도착했어요. 그 뒤엔 오마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난 걸 보니 뭔가 준비된 압박이 시작될 듯했죠. 레나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오마르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보고서 초안 좀 보게. 레나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성 중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이게 대체 뭐지? 한국 제품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잖아. 저는 사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오마르가 말을 끊으며 나섰죠. 초안에서 한국 평가를 낮춰야 해요. 폭발 시험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운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TNT 8kg을 정면에서 맞고도 주행을 계속하는 게 정말 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사람이 탑승한 상태로요? 레나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묵직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편하게 입을 열었죠. 마티아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20년이야. 너도 잘 알잖아.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성비를 내세우고 정치적인 요소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해. 현실적인 보고서란 그런 거야. 왕세자실도 그런 걸 원할 거고 항상 그랬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2년 독일 본사 회의실. 같은 대화를 나눴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도 진실을 외면하고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기술보다 정치를, 진실보다 타협을 택했던 시절. 그 결과가 어땠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이었어요. 23살이던 막내 병사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그럴 순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오마르가 언성을 높였죠. 당신은 자문관일 뿐이에요. 우리 말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사라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곁에 섰어요. 보고서 번역 준비하러 왔답니다. 왕세자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대요. 레나트가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냉랭한 눈빛이었어요. 잠깐 자리 비켜주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해요. 사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레나트가 다시 설득을 시도했어요. 마티아스, 내 미래를 생각해줘.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유럽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야.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중동 방산업계는 좁고 한 번 찍히면 끝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독일로 돌아가는 건 정말 불가능해질 거예요. 바로 그때 나와라미드가 들어왔어요. 재무담당관이었죠. 비용 분석 자료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문서를 확인하니 흥미로운 정보가 있었어요. 가동률 목표가 연간 92% 이상이네요. 제가 읽었습니다. 정비 시간은 4시간 미만이고 부품 호환율이 80%.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이런 수치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산 장갑차도 이 정도 수준을 달성하기 힘들었거든요. 최고급 모델조차 가동률 80%를 넘기 어렵죠. 다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오마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실제로는 다를 거예요. 저는 그때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평가 기준표였죠. 가격, 납기,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 표였어요. 10년 넘게 써온 틀이었죠. 뭐라는 거야? 레나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실전 생존성과 가동률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21세기에 맞는 기준으로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표가 만들어졌어요. 맨 위에는 생존성, 그 다음엔 가동률, 정비의 용이성 순이었죠. 가격은 가장 아래로 내렸고 정치적 고려는 아예 뺐습니다. 미쳤구나? 레나트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 30년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봐. 이제는 필요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더 이상 숫자 노름으로 생명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차라가 제 작업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준이 맞아요. 왕세자님도 실전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어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마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이건 배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중국 쪽 계약이.
그는 말을 멈췄어요.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오마르가 이미 중국 쪽과 뭔가 거대한 합의를 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행동한 거였죠. 분명 커미션도 약속받았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오마르 씨, 저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제 중국 장갑차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용접 부위가 갈라지고 현가장치가 파손됐던 그 장면이요. 그런 제품을 들여온다면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레나트가 마지막 패를 내밀었습니다. 독일 업계에서 너를 매장시켜버릴 수 있다고 프라운호퍼와 라인메탈 모두 자기 편이라고 했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하지만 솔직한 미소였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일했으니까요. 이제는 진실이 더 소중했어요. 그러자 레나트가 진짜 의도를 드러냈죠. 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한국이 너에게 뭘 줬냐? 돈이냐? 여자냐?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이 제게 준 게 뭘까요?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저는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목숨 걸고 증명하는 용기. 그게 진정한 기술자의 모습이었죠.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라가 조용히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더해지자 보고서는 한층 또렷해졌죠. 동시에 아랍어 번역도 이루어졌습니다.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오마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SNS 사진 말이야. 누가 올렸는지 찾아내야 해. 왕세자실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기에 뭔가 감추려다 오히려 드러나버린 꼴이었어요. 하산 병사의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버린 셈이죠. 저는 계속해서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생존성 테스트 결과 타이곤, TNT 8kg 상당 폭발 이후 0.2km 자력 주행 성공, 연간 가동률 예상치 92% 이상, 정비 소요 평균 4시간 미만, 모듈러 전환 3종 지휘대 전차 포병 지원 30분 이내 완료. 이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나갑니다. 저는 분명히 밝혔어요. 마티아스 베커, 전 루마에이지 설계 총괄, 그리고 모든 책임도 제가 집니다. 레나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마르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후회를 해왔다고 답했어요. 거짓 보고서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때문이었죠. 이제는 진실을 써야 할 때입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오마르와 레나트는 나가버렸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 남았어요. 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아니라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나 늦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중동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답했죠. 더 이상 불량품 때문에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선 안 되니까요. 창밖을 보니 리야드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빛들이 반짝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을 만들었어요. 작성자 마티아스 베커, 검토자 사라 알파드, 확인자 나왈라미드,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혔습니다. 진실을 택한 이들의 이름이었고 역사에 남을 이름들이었습니다. 내일 왕세자실에 제출합니다. 사라가 오전 10시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평가, 새로운 시작.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실전 생존성 중심 장갑차 평가 보고서. 이것이 제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길이었어요. 메모란에는 두 단어만 남겼습니다. 생존성, 가동률, 이게 곧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될 거였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합동 브리핑룸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온통 소란스러웠죠. 하산 병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폭발 직후의 타이곤과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온 강현수, 김세진의 모습. 그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졌다고 사우디가 비밀리에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국제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유수프 카림 대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커 씨, 준비되셨나요?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엔 결연한 각오가 묻어났어요. 왕세자실에서 직접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순간
오마르가 브리핑룸 구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아마 중국 쪽 상황을 해명하느라 분주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왜 유출된 거야? 오마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산이라는 병사를 찾아봐.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진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강현수가 제 옆에 다가섰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제의 긴장이 그대로 남아 보였죠. 준비됐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차라가 통역 준비를 마쳤어요.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동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유수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은 특별한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장갑차 시험과 관련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죠. 손에는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독일 루마에이지 전 설계 책임자이자 현재 사우디 왕실 방위사업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어제 진행된 폭발 실험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하나디펜스의 타이곤 장갑차가 TNT 8kg에 해당하는 폭발을 정면에서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8kg이라는 수치에 모두 놀란 듯 했습니다. 더 대단한 건 폭발 직후일 2km를 자력으로 주행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실전 생존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탑승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현수가 답했어요. 저와 김세진 엔지니어가 직접 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검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오마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질문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주행 도중 차체 균열과 현가장치 손상이 확인됐어요. 그때였습니다. 크린 왕세자실 대변인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영상 연결이었죠. 왕세자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변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타이곤의 단계적 운용을 결정합니다.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차오디가 한국 장갑차를 선택한 것이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성능 세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525마력, 폭발 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강현수가 설명을 보탰어요. 모듈러 변환 시스템 덕분에 지휘 차량, 대전차 차량, 포병 지원 차량으로 30분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변신이 가능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그때 나왈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마르 본부장 해임이 결정됐다고 했어요. 오마르는 비틀거리며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난 셈이었죠. 그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독일 전문가의 평가에 모두 놀란 것 같았죠. 특히 실전 생존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이 그 사실을 증명했어요. 사라가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앞으로 방산 시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아닌 생존성, 정치가 아닌 기술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강현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손뼉을 쳤지만 곧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쟁사 인사들조차 손뼉을 치고 있었죠. 유수프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우디는 방위산업 장비를 새로운 관점으로 평가하겠다고요. 실전에서의 생존력과 가동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발표는 끝났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어요. 하산 병사의 사진이 결정적 역할을 했나요?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론 진실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수백 장의 자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산 병사였습니다. 죄송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으니 고맙다고 했죠. 발표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타이곤의 이미지가 비쳐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차체, 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전사의 인상이었죠. 차라가 말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하루였어요.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강현수가 대답했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명된 보고서 표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예의를 갖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장갑차 도입 확정. 독일 전문가, 한국 기술력 칭찬. 중동 방산 시장 재편 시작. 그러나 제게 제일 소중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진실을 말했다는 것. 비록 늦었지만 양심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타이곤처럼 살아남았으니까요. 거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왕세자실, 비밀회의실은 예상보다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실용적인 가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우디의 미래에 대한 문구가 걸려 있었죠. 저는 강현수, 사라, 나왈과 함께 방에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닫으니 완전한 고요가 감돌았죠. 왕세자실 고위 인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왕세자의 핵심 측근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진지하면서도 묘한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다고 왕세자의 수석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평가 기준이 인상 깊었다고 했죠. 생존력과 가동성 중심이라는 점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으니까요. 한 가지 묻고 싶다는 말에 국방장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로서 왜 한국 제품을 추천하는지 솔직한 답을 듣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전쟁을 설계했다면 한국은 생명을 지켰다고 했죠.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해왔죠. 정밀함, 강력함,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잊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팀은 달랐다고 말했죠. 직접 차량에 올라 목숨을 걸고 기술을 증명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차량이 누군가의 아들, 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함이 감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가르는 건 사양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을 우선하는 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을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게감 있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 왕세자의 수석 보좌관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인사들도 손뼉을 쳤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박수였습니다. 고맙다고, 베커 씨. 수석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보고서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었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강현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전해줘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전사의 손이었죠. 저 역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요. 사라는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종 번역 파일이라고 말하며 화면을 내밀었죠. 그 안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굵게 강조되어 있었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보고서의 중심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핵심 단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했죠.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나와리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다음 스케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곤 대량 생산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봉투를 밀봉하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베커 씨도 꼭 참석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죠. 왕세자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고 목적지는 타부크 실험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해질 무렵 타부크에 도착했을 때 붉게 물든 하늘이 사막을 감싸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 타이곤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폭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검게 탄 자국과 찌그러진 흔적들이 오히려 전장의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김세진은 차체를 세심히 점검 중이었고 제가 아직도 작업 중이냐고 묻자 그녀는 마지막 확인이라며 웃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했죠. 조용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안정적이고 깊은 울림은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현수는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 기억나냐는 질문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선입견이 많았던 날들이었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의 시선을 걱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석양을 함께 바라보았고 타이곤의 실루엣이 붉은 노을 속에서 힘차게 빛나고 있었죠. 베커 씨, 한국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강현수가 말을 건넸고 뜻밖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권유였고 하나 디펜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타이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진 이 장갑차.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 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생각해보겠다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사막의 모래가 잠시 흩날렸다 가라앉았고 타이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다가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우리는 함께 타이곤 앞에 섰습니다. 마티아스, 강현수, 김세진 그리고 사라.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목표와 신념을 품은 이들이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그 장면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강현수가 말했고 저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우뚝 선 타이곤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새 기준, 새 철학,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엔진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사막의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강철로 기술을 만들고 사람으로 신뢰를 완성한다. 펜을 놓는 순간 모든 여정이 마무리된 듯 했지만 진짜 출발점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쓰여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타이곤과 함께 말이죠. 갑자기 울린 휴대폰에는 독일의 전 동료 루마에이지가 있었습니다. 마티아스, 내 보고서 감명 깊게 읽었어. 정말 대단했어. 고맙다고 답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겠어. 사람 중심으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듯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타부크 어딘가에서 타이곤은 밤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상처를 자랑처럼 안고 내일을 준비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으면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